네, 보이시죠? 네. 어, 제가 리뷰를 할 것은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인 그 챌린지 부분에 있는 Analysis of AutoML 챌린지 시리즈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이제 아날리시스 이제 분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페이퍼 느낌이 나지만 전반적으로 AutoML 챌린지, 특히 이제 차런 AutoML 챌린지라고 하는 이 챌린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이게 2019년에 나온 논문인데 2015년이랑 2018년 이렇게 두 번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이제 완성된 모델들의 어떤 방법론 같은 것들이 어떤 걸 많이 사용했나 그리고 실제로 이 챌린지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실제 구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회가 이 차런 오토ML 챌린지라는 대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우선 차런이라는 이 단어는 차런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분들이 각종 메타러닝에 관한 그다음에 오토DL 그다음에 그 루킹 사람 탐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챌린지 같은 것들을 만드는 어떤 그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룹에서 나온 책 중에 이제 저희가 리뷰하고 있는 이 AutoML 머신러닝 이 책도 이 그룹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런 그룹에서 지금 이제 AutoML 관련해서 챌린지를 하나 만들었고 그것이 이 차런 AutoML 챌린지라고 하는 이 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 것입니다. 이분들이요. 그래서 우선 이분들이 그 영향을 받은 것은 2006년에 모델 셀렉션 게임이라고 하는 챌린지가 닙스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여기서 모델을 셀렉션하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차런 그룹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챌린지 2011년부터 했던 챌린지 이런 것들의 어떤 시스템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NIPS 2015에서 이제 2016년 ICML까지 이렇게 총 6라운드를 진행을 한 첫 번째 AutoML 챌린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파크DD에서 2018년에 진행한 이제 2라운드로 진행했던 두 번째 이제 챌린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총 6번의 라운드가 있었고요. 그 각 라운드마다 이제 첫 번째 라운드는 일종의 약간의 테스트 목적을 겸비해서 좀 데이터셋도 작고 좀 간편한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라운드 1부터 시작을 해서 라운드 5까지가 난이도가 이게 일부러 좀 부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게 데이터 분포를 다르게 한다든가 이사는 그 차른 오토ML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는데 각 라운드마다 5개의 데이터셋을 줍니다. 이것들 중에는 실제 데이터셋도 있고 그다음에 이 그 챌린지를 운영하는 측에서 직접 그 만들어낸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낸 데이터도 있고 전부 어떤 이미지나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스트럭처, 수치화되어 있는 혹은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 5개의 데이터 각각에다가 어떤 기존의 어떤 이런 AutoML이라는 알고리즘을 하나 집어넣어서 이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표는 사실 이 챌린지가 끝나고 나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AutoML 챌린지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이 데이터셋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블라인드 상태로 그럼 코드만 제출을 해봐. 그럼 코드가 제출이 되면은 그 코드가 AutoML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셋이 주어지면은 얘가 자동으로 모델을 구축해서 분류를 하고 이 5개에 대한 랭킹을 매겨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데이터셋이 공개가 되고 한 번 더 이제 챌린지를 합니다. 오픈된 데이터를 가지고 챌린지를 하는데
기본 베이스는 이 데이터들의 정보를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구현해야 될 모델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 분포를 다르게 한다던가, 그 다음에 태스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1번 데이터는 분류에 관한 태스크인데 2번 데이터는 그 회귀, 예측에 관한 이런 태스크라던가, 스코어링 매트릭이 달라가지고 랭킹 판별 방식이 달라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데이터를 엄청 스파스하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데이터가 비어있는 그렇게 만들어낸다던가, 밸런스를 무너뜨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난이도 증가 요인을 막 부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매 대회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제 대회가 지금 6번 열렸다고 했죠. 6번이 열렸는데 전부 이제 다른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이전 단계에서 참가했던 분들이 다시 참가를 해도 좋은 성과를 얻기는 어려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 전체 세팅을 보시면은 여기 IR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별로 의미가 없는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는 이제 92% 가까이 들어있다던가, 아니면은 여기 N이라고 하는 것이 피처의 개수인데요. 피처의 개수가 여기 보면은 30만 개인 이런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이런 거 아주 힘들겠죠. 그 다음에 뭐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여기는 9,000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뭐 18만 개, 여기 40만 개 이렇게 등장한다던가, 데이터의 뭐 14%가 아예 결측값으로 되어 있다던가, 굉장히 다양한 난이도를 기준으로 만들어냈고요. 태스크도 보시면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있고, 멀티 클래스가 있고, 멀티 라벨이 있고, 그 다음에 리그레션까지 나중에 가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018년도에 테스트 그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바이너리로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사용했던 데이터 중에 3개는 중복이 됐지만 나머지는 전부 이제 또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고요. 파이널 페이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스파스한 부분들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없는 30% 이상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 라벨이 10,000개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C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클래스 밸런싱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별로 불균형한 데이터인데, 이 RM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클래스가 많이 분류된 거랑 제일 적게 분류된 것이 거의 뭐 0.1% 정도로 이제 1000배 많은 거죠. 가장 많은 데이터가 바이너리인데, 뭐 그 바이너리면 이제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별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맞는 것이 뭐 0.1%고 나머지 99.9%는 틀린 데이터,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 굉장히 탐지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AutoML이 이거를 다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참 재밌는 어떤 챌린지입니다. 우선 그 2015에서 16년 동안 진행된 것은 총 3가지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AutoML 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완전히 미공개하고요. 알고리즘 코드를 제출한 걸 받아서 그 AutoML대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트위커톤 페이지라고 해서 이제 AutoML 페이지에 대한 최종 결과가 다 공개되고 순위가 공개되고 수상자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 데이터를 공개하고 나서, AutoML이 아니죠, 이제는. 데이터를 보고 모델을 직접 조정해서 한번 그 더 올려봐라. 그리고 지금 아마 나중에 이제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AutoML 페이지에서 오토사이킨런이 다 계속 우승을 했습니다. 거의 항상 우승을 했는데, 그 오토사이킨런을 이겨봐라 라는 거죠. 오토사이킨런은 데이터를 모르는 상태로 얘가 했는데, 이제 사람이 직접 데이터 알려줄 테니까 내가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토사이킨런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커턴 페이지에서는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이제 파이널 페이지에서 전체를 토대로 평가를 해서 수상자가 결정이 되는 이런 태스크로 되어 있었고요.
학습 제한 시간은 5개 데이터 다 합쳐서 20분을 줍니다. 굉장히 짧죠. 그리고 학습 환경은 코다랩이라고 하는 어떤 클라우드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야 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C++ 같은 걸로도 이거를 짤 수 있지만 이 코다랩에서 기본 제공되는 환경 자체가 파이썬과 사이킨런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중에 대부분이 다 사이킨런을 사용해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한 그런 시스템이었고 특수한 모델 같은 거를 임포트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런 오토ML 챌린지 파크디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 트위커톤과 파이널 페이지가 합쳐서 왜냐면은 이제 트위커톤 페이지는 이게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거든요. 내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면은 데이터가 아니죠. 이제 모델을 업로드하면은 실시간으로 평가가 돼서 이 밸리데이션 결과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보고 바로 또 수정을 해서 또 보내고 이게 가능했는데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하면은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오버피팅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오토사이킨런을 못 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테스트 데이터까지 다 공개를 할 테니까 제발 좀 이겨봐라.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뭐 결과를 요약해 놓은 표인데요. 페이지별로 이제 5개의 페이지가 있었고 중간에 GPU 페이지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GPU 페이지는 이제 좀 더 컴퓨팅 성능이 뛰어난 그런 상황에서 해봐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선 ADD라고 하는 것이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만든 것인데 이 ADD가 이제 오토사이킨런의 어떤 일종의 핵심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페이지 1에서 AutoML에서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그다음에 페이지 3엔 참여를 안 했다가 4에서 또 1등을 하고 5에서 1등을 하고 그다음에 파이널까지 가서도 ADD 이거를 이기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널은 데이터를 보고 했는데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여기 R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순위 산정 기준인데 5개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 랭킹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랭킹이 1.8이라는 거는 거의 뭐 1등 아니면 2등을 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랭킹을 매겨서 그걸 가지고 이제 1, 2위를 결정을 했고요. 밑에가 2018년도 데이터 같은 경우인데 페이지가 2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랭킹이 똑같이 ADD가 둘 다 1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서 이제 여기 참여자들이 이제 수십 명, 여기 이제 랭킹 1, 2, 3위 제외하고도 수십 개의 참가했던 모델들이 있는데, 사용 방법론을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면은, 풀 모델 셀렉션, 혹은 이제 앞서 이제 안성진 연구원께서 발표하셨던 거기에서 캐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크게 2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랑 일반 파라미터랑 동시에 학습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이퍼 파라미터 하나 정하고 이 정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파라미터를 최적화를 시키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키고 이렇게 2페이지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2가지 방법론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첫 번째 방법론을 쓴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서치 알고리즘과 합쳐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3가지 태스크, 즉 필터, 래퍼, 엠베디드 이렇게 3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저희가 어떤 작은 모델들 예를 들면 이제 사이킨러닝, 오토 사이킨러닝 그렇죠. 어떤 머신러닝 중에서 아주 기본 베이직 알고리즘들을 미리 어떤 파이프라인을 잡아놓고 이 라인을 각각의 파라미터만 최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터고 래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베이스 모델들은 그냥 고정을 시켜두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베디드는 둘 다 하겠다라는 것인데 나중에 또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래퍼 방법을 사용했고 인베디드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았다. 어떤 챌린지의 특성상 쉽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서 대부분 이제 여기 전자 이제 2페이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이 방식과 그다음에 래퍼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것을
무조건 이제 선택을 하고 파이프라인 구축하고 이런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런 방식을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이 챌린지에서 참가자들이 사용한 방법론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앙상블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 앙상블 기법을 사용을 했고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모든 우승팀의 알고리즘들은 다 앙상블이 들어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데이터셋이 굉장히 어떤 다양한 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그 특정 알고리즘은 분류를 잘하지만 특정 태스크는 잘하지만 다른 태스크는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앙상블을 사용했더니 오버피팅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전처리 없이도 아주 사용하기가 좋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이밸류에이션에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심플 밸리데이션으로 나눴는데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그거죠. 그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이 주어졌는데 테스트 셋은 저희가 활용할 수 없고 트레이닝 셋 안에서 일부만 밸리데이션으로 쪼개고 일부는 트레이닝 셋으로 쪼개서 이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밸리데이션 셋을 나눠서 트레이닝 셋으로 학습시키고 밸리데이션으로 평가를 한다. 이것이 심플 밸리데이션이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나누되 이것을 여러 청크로 쪼개서 어떤 모델은 1, 2, 3, 4번 청크를 가지고 학습시키고 5번으로 밸리데이션, 어떤 모델은 뭐 1, 2, 3, 5번으로 학습을 시키고 4번으로 밸리데이션 이런 것들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대부분의 폭넓게 사용되었으나 실제로 이제 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주최자 측이 판단을 해봤을 때 그 아주 베이직한 기초적인 모델들은 심플 밸리데이션만으로도 성능 평가가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속도 향상을 그 밸리데이션 자체도 시간이 걸리고 저희 시간 제한이 20분으로 빡빡했기 때문에 속도 향상을 위한 어떤 트릭으로 어떤 베이직 모델들은 심플 밸리데이션을 사용하는 트릭들을 사용한 그룹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 이제 참가자들은 최종 정확도,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을 다 하고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어떤 러닝 커브를 관찰하는 방법, 아까 앞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그런 방법들이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 사용한 그룹들도 있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딱 정해놓은 어떤 스페이스에서 탐색을 하는 방법과 어떤 새로운 파라미터를 탐색하는 방법들이 둘 다 사용되었는데 양쪽 모두 별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라고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구현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즉, 이 챌린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의 한계, 시간적 자원, 그 다음에 컴퓨팅 자원의 한계 때문에 나온 것이 이제 서치 스테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이제 이 세 가지 방법론 중에서 래퍼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쉬웠다. 왜냐하면 사이킨런이라는 어떤 모듈에 다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걸 사용하는 방향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하더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멀티레벨 옵티마이제이션, 즉 옵티마이제이션을 그냥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를 동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멀티레벨로 하려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현 난이도의 문제로 많은 참가자들이 별로 쓰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타임 매니지먼트에서 휴리스틱, 즉 사람이 좀 최적화를 시켜주는 방법과 메타러닝, 기존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오토사이킨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메타러닝이 사용되었다라고 발표를 해주셨죠. 그래서 오토사이킨런은 메타러닝을 사용했고 그 오토사이킨런의 가장 큰 그 챌린지에서 라이벌이 휴리스틱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휴리스틱 방법이 처음에 초기에 더 좋게 시작을 하지만 어떤 탐색을 좀 더 비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메타러닝이 뭐 조금 더 좋아지지만 뭐 휴리스틱 방법이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뭐 그 외에도 뭐 프리프로세싱 관련해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앙상블 모델이 그냥 다 해주더라. 뭐 이런 부분, 뭐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것도
이제 해줬으면 좋았는데 다들 이제 시간적 제약 때문에 안 하더라.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 메타 러닝도 이제 오토 사이클런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하더라. 딥러닝 모델도 사용해 주길 바랬는데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안 하더라의 대부분의 이유가 이제 대회 기간이나 아니면은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 20분, 딥러닝 방법을 20분 만에 학습을 시키기는 참 힘들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더라 하는 일종의 대회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딥러닝이나 트랜스퍼 러닝 이런 것들이 그런 20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큰 그 방법론이더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뭐 다 이제 뭐 태스크 앤 매트릭 옵티마이제이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이것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줬기를 바랬는데 별로 안 하더라. 그 다음에 특히나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안 하고 핵심에만 포커스를 했는데도 코드 중 대부분이 이제 시간 초과나 메모리 초과 등을 이유로 그냥 분류 결과를 생성하지 못해가지고 빵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렬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킨런이나 아니면 그거를 지원해주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구현하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런 점에서 일종의 이 챌린지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어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밸리데이션과 실제 테스트에 대한 측정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어떤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밸리데이션 정확도랑 테스트 정확도가 거의 동일하다라는 거죠. 즉 이제 데이터가 테스트랑 트레인이 잘 쪼개져 있었다. 데이터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오토ML과 그 다음에 사람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그 트위커톤,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뭐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줄이 쫙 그어져 있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입니다. 한 분이 그러니까 오토ML 단계에서 이 정확도를 딱 뽑아내셨는데, 이제 트위커톤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이 직접 매뉴얼하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빵점부터 이제 그 기존 오토ML보다 더 좋은 결과까지 쭉 이제 다양한 결과를 뽑아내신 거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세로 줄이 그어 있는 분들은 트위커톤에서 많은 최적화를 하셨던 분들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토ML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정도입니다. 즉 이제 오른쪽에 이 오른쪽 우하향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더 오토ML보다 못한 것이고, 좌상향 부분들은 사람이 오토ML보다 잘한 데이터인 그 태스크인데, 뭐 물론 당연히 좌상향이 아직은 더 많죠. 사람이 최적화했을 때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참가자가 아니라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베이직 모델, 즉 제일 그냥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랑 그다음에 실제로 오토ML 테스트를 했을 때의 정확도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우하향에 있죠. 이것들은 이제 베이직 모델은 분류를 잘 못했는데 이제 좀 고급스러운 앙상블이 들어간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가 들어간 모델들은 분류를 잘 했다는 거죠. 특히나 이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모델은 거의 분류를 못 했는데 이제 이런 오토ML 기법들을 도입을 하게 되니까 얘들이 베이직 모델을 조합해서 분류를 잘 하더라. 그러니까 모델링이 굉장히 어려운 모델링을 요구하는, 앙상블을 요구하는 데이터였던 거죠. 반대로 이 왼쪽 위에 얘 하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ML 이제 트위커톤이랑 마찬가지로 트위커톤이랑 그 다음에 오토ML을 비교를 했는데 다 우하향에 있습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들 자체가 이제 트위커톤의 그것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 즉 사람에 의한 최적화를 요구하는 데이터셋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직은 데이터셋 단계로 보면은 아주 굉장히 훌륭한 AutoML 모델이라고 해도 그 어떤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최적화하는 것보다는 못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것을 이제 모델링 디필쿨티랑 그 다음에 인트린식 디필쿨티로 나눴는데, 모델링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은 더 크고 강력한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인트린식 디필쿨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사람이 모델을 좀 잘 설계를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난이도인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피처들이, 메타 피처들이 중요하더라. 특히 비대칭이 심할수록 이제 사람이 좀 개입을 많이 해야 되더라라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모델링이 큰 모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각 클래스의 그 임밸런스가 심했거나 아니면 결측값이 많은 경우에는 모델이 좀 커야겠더라라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아니고 논의 부분인데요. 이제 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첫째, 학습 시간 20분이 충분했는가? 여기서 1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제한을 넘어서 계속 학습시킬 경우에는 한 20% 미만 정도의 정확도 향상이 계속 이루어지더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앞에서 이제 뭐 딥러닝도 안 쓰더라, 언슈퍼바이즈도 안 쓰더라, 이런 부분들이 아마 20분이라는 그 시간 때문에 많은 참가자분들이 굉장히 단순한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20분이라는 시간에 이 1위 모델을 제외하고는 다 적절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시간을 더 늘렸다면은 더 복잡한 모델이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논문에서는 그냥 20분이 충분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난이도가 높은 태스크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그 메이드라인이라는 데이터셋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실제 데이터셋은 아닌데 굉장히 논리니어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델들이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데이터가 많이 있는 데이터셋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학습 시간에 제한이 걸리니까 이제 사이즈가 큰 데이터셋들이 정확도가 낮았다. 그 다음에 메타 피처가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에서 1위 모델만 메타 피처를 사용했다고 앞서 언급을 드렸죠. 근데 그 실제로 보니까 각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모델이 주어졌을 때 성능을 예상하는 게 이제 뭐 서로게이트라던가 뭐 이런 메타러닝 방법들인데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기본 모델, 즉 나이브 베이스, SDG, KNN 이런 각각의 하나하나의 그 기본 모델들의 성능은 메타 피처를 가지고 예상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찾아냈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 도움이 되었는가? 이것은 뭐 모두가 동의하는 대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없이 이거를 수행을 시켜봤을 때 훨씬 이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딱 하나 구현을 할 때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이게 메모리 이슈 때문에 아예 돌아가지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 다음에 베이직 사이킨런 모델,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들어간 모델과 우승 모델, 오토 사이킨런을 비교를 하면은 결국에는 대체로 우승 모델이 좋았지만 일부 데이터셋 경우에는 베이직 사이킨런 모델에서 우리가 픽스드 된 기본 디폴트 하이퍼 파라미터만 가지고 있는데도 더 좋은 경우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스커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은 이제 오토 사이킨런은 이제 차 오토 ML 챌린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차 오토ML 챌린지라는 것을 이제 두 번, 2015에서 2016, 그 다음에 2018년도 두 번 수행을 했는데, 둘 다 이제 오토 사이킨런을 개발하신 그쪽에서 이제 만든 그 알고리즘이 우승을 거의 이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었고, 아마 그래서 2018년 이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제한시간 20분이라는 제약 때문에 딥러닝이나 뭐 나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는 없었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서 여러 어떤 우리가 디스커션 해볼 만한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때 생기는 어떤 문제나 어떤 짧은 제한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의 어떤 접근 방식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재미있는 챌린지에 대한 얘기네요. 차런. 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20분만 했을까? 그런 부분 길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기능 대회 뭐 예를 들면 뭐 수학 능력 시험도 하루 종일 보는데요. 20분이면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없는 게 결국은 이 딥러닝 아키텍처에 관련된 모델들에 대한 챌린지 대회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떠오르는 트랜스포머라든지 어텐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의 모델들을 챌린징하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의 그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주고 가져가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요즘 이슈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대회 같은 것들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20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주니까 사실 참가자분들이 쉽게 딥러닝을 넣기 힘들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도 뭐 제일 작은 모델도 학습시키는데 뭐 20분 안에는 한 번 학습시키기도 힘듭니다. 거의 뭐 한 번 학습시키는데 최소한 몇 시간 이렇게 걸려서 거기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까지 들어가면 몇 날 며칠을 돌려야 돌아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딥러닝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 20분이라는 제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태스크인지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여기서 텍스트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이제 아마 분류 관련된 그것 중에 하나가 텍스트 데이터를 준 케이스가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그냥 원핫 인코딩 같은 걸 해서 숫자 뉴머릭 데이터로 바꿔서 그냥 결국에는 기존 방법론들 이제 뭐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 나온 방법론들을 다 활용해서 조합하는 앙상블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고 뭐 그거 하나는 있죠. 그런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오토사이클런이 최고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딥러닝에 대한 부분을 챌린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아마 이 대회 주최 측의 어떤 그 자원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20분으로 잡았던 것 같고 특히나 이 테스트 데이터 첫 번째 페이지에서 5분을 줬거든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그 테스트 목적으로 실행했을 때 5분을 줬는데 이 5분 안에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제 잘 피팅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데이터셋이 몇 배, 뭐 한 4배 커졌으니까 이제 20분을 주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아마 새로운 어떤 대회가 열린다면은 이제 나스 이런 논문들이 2017년도부터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파크딜이 2018 이쯤에 항상 한참 이제 나스 같은 것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고 이제 새로운 어떤 챌린지가 열린다면은 좀 딥러닝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